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독특한 제안. 2. 특별한 조치. 3. 2030년까지 큰 수익.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치열한 이 시기에 러시아 외교관이 한국을 방문, 정부 관계자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수입 인선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미래를 결정지을 프로젝트에 한국 수입인선이 꼭 필요한 상황.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파격적인 약속까지 러시아는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사이에 놓인 한국 기업들은 꽂힌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했습니다. 특히 서방 세계 편을 선택한 한국에 대해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단행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봐야 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러시아는 수출 금지 및 제한 품목을 산정해 주요 국가에 대한 경제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의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였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지정한 수출 금지 품목은 총 219개, 제한 품목은 281개가 해당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주요한 항목인 반도체 소자와 전자, 집적회로는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선 제품 및 원자재의 러시아 내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일부러 금지 및 제한을 둔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 동맹국에는 따로 금지 및 제한 조치에 들어가지 않아 어디까지나 러시아를 따르지 않은 국가를 향한 보복성 조치인 것이 드러났죠. 대금 지불에 있어서도 루블화 지불을 고집하며 이미 계약되어 있는 약속을 어기는 일도 빈번했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협회로 진정을 보낸 138건 중 81건이 대금 결제와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건은 이미 지급했으나 대금 지불을 미루는 것에서 발생한 문제였죠. 러시아 루블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루블화로 대금을 받으면 제 값을 받을 수 없기에 한국 기업들은 달러나 원화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한 반면 러시아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루블화 지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나프타의 경우 러시아에서 대부분의 물자를 수입하기에 다른 나라 업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 러시아를 설득해 루블화 대신 다른 결제 수단으로 지불하기를 요청했지만 러시아 기업들 역시 루블화로 모든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비호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에너지와 첨단 기술 관련 재료 수출 제한만이 아니라 식량까지도 수출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히면서 식료품 산업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단호하게 나오는 러시아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는데요. 일부만이라도 제한을 풀거나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제안에도 러시아는 여지부동으로 자신의 정책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꺾을 것처럼 보였던 러시아의 결정을 한국이 최초로 꺾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급하게 대금을 지불하며 물건 수령에 나선 것은 바로 한국산 수입인선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로부터 발주받은 수입인선은 러시아가 루블화 지급을 고집하면서 한국에 묵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했는지는 모르지만 대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러시아는 수입인선 2척을 본국으로 인도해 간 것이죠. 2019년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국영선사인 소노콤플로트로부터 아프라막스급 수입인 원유온 반선 2척을 의뢰받았습니다. 건조 대금은 1억 6천만 달러, 한화로 2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순조롭게 완성된 수입인선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었다면 일찍 배러시아에 인계되었을 운명이었으나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거래가 중단되었고 스위프트에서 러시아가 배제되면서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죠. 더불어 러시아가 한국과의 교류를 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하면서 이미 지은 선박을 러시아가 인계하지 않으면 한국 조선은 그런데 러시아가 대금을 마련해 한국에게 지급하면서 배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죠. 심지어 러시아 외교관이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해 대금 지불에 관한 방법과 인계 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타스타스 통신에 따르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러시아 외교관이 한국 수입인선 항목에 한해서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조선사들이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액화천연가스 LNG선을 비롯 수입인선 관련한 품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것이며 대금 납부 역시 루블화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지불할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러시아는 다른 품목들을 다 제쳐놓고 한국의 수입인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북극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은 막대한 천연가스와 석유입니다. 유럽을 향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도, 미국을 상대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모두 천연가스의 존재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나 현재 많은 수의 천연가스 공급원이 고갈되고 있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는 새로운 천연가스 지대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는 북극 주변 지역에서 새로운 천연가스 지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말반도 인근에 위치한 곳과 기단 반도에 위치한 곳에 있는 천연가스 자원. 이 두 곳이 자원 개발의 최적 지역이었고, 이곳을 파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러시아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이 유난히도 두꺼운 얼음에 뒤덮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유조 운반선울은 물에 빠지거나 기능을 정지할 가능성이 높아 이 지역에서 문제없이 운항할 수 있는 수입빙선이 필요한 것인데요. 러시아의 특수한 조건을 버텨내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입빙선은 오직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수입빙선은 강한 설계는 물론이고 선박의 앞과 뒤, 양방향으로 쇄빙 작업이 가능한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영하 52도 이하의 극한 상황에서 두께 2m가 넘는 얼음층을 깨고 무사히 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북극 프로젝트는 극한 조건인 이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러시아가 필사적으로 수억에 달하는 돈을 투입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프로젝트. 향후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짓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쇄빙선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러시아가 한국의 다른 제품들은 수출 및 수입 금지를 했어도 쇄빙선만큼은 예외를 두어서라도 확보해야 했던 것이죠. 북극 프로젝트 가운데 아티기 프로젝트는 1980만 톤에 이르는 LNG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 중인 프로젝트로, 쇄빙선 외에도 러시아는 43억 달러에 이르는 기자재를 삼성중공업에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북극 개발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쪽 진출 루트가 완전히 봉쇄된 러시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극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며 있는 돈을 다 투자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개발은 물론이고 북극 항로 및 거점기지 개발에도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노던 씨 루트는 물류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동방에서 서방으로 물류를 전달하는 데 있어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북극 항로의 산재에 있는 유빙들과 두꺼운 얼음, 물류를 실은 거대 선박이 이 모든 어려움을 뚫기에는 불안한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쇄빙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쇄빙선을 투입, 많은 국가들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길 권했죠. 하지만 러시아산 쇄빙선은 오랜 기간 추위에 버티며 많은 물량을 감당할 기술력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매달려 쇄빙선 기술을 이전받거나 많은 양의 쇄빙선을 구입해야 할 처지인데요. 러시아 원자력 공사로제이텐트표는 북극 항로의 이용을 위해 2030년까지 고성능의 원자력 쇄빙선 2척, LNG 동력 쇄빙선 4척을 구매할 것으로 밝혔으나 파산 지경까지 몰린 러시아가 이 정도 규모의 배를 구입할 능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러시아는 다급한 현 상황을 인지하고는 친러 관계 정상화와 과거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상기시키며 쇄빙선 독점 계약권을 한국에게 주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2014년 9월 일본 정부는 야심찬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로봇혁명 실현회의. 거창한 이름을 가진 이 회의체에는 수많은 기업 대표와 지자체, 수장들이 포함되었고 이들과 몇 차례 대충 회의를 한 일본 정부는 곧 로봇 신전략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 약 1조 900억을 들여 로봇 산업 특구를 만들고 제조업 분야 로봇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이 프로젝트의 결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렇게 로봇 산업에 돈을 쏟아부으며 키우려는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사고 현장에 로봇을 투입해 현장을 촬영하고 방사선량을 측정하거나 위험 밸브를 잠글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로봇 신전략을 발표하고 야심차게 로봇 산업을 키우던 2015년 미 국방부 방위기구 등 연구기구가 주최한 제1대형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산업용 로봇으로 크게 앞서 있던 자신들이 1위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1위는 생각지도 못한 한국팀이 차지했습니다. 2015년 제1대형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한국 카이스트가 만든 효보였던 것입니다.
24개 팀이 겨룬 이 대회에 일본은 팀을 3개나 내보냈는데도 10위에 머물렀고, 당시 일본 정부는 이 결과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이 대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재해 현장에 들여보낼 휴먼 로봇을 목표로 만든 대회였는데 1위를 그만 한국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가 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간형 로봇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11년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일본은 건물 내부에 로봇을 투입하기는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원격 로봇 한 쌍을 파괴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건물에 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들어보낸 게 미국 아이로봇사의 군사 로봇 팩보트입니다. 도쿄전력은 다량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어 직원들이 들어가기 위험한 건물 내부의 상태를 데이터로 제공받기 위해 팩봇을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 현장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팩봇은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하고 공장의 제3원자로 건물에 들어가 방사선과 온도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도쿄전력이 발표한 사진을 보면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2개의 문 중 2번째를 조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로봇이 건물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얼마 전 유클라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로멜라 로봇 연구소장인 데니스 홍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 들어갔었던 당시의 목격담을 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를 냈을 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진입이 필요했지만 방사능의 위험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데니스 홍을 비롯해 몇 명의 과학자를 추천해 원자로 진입 임무를 맡겼습니다. 데니스 홍은 당시 이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갔다. 정말 무시무시했다. 삐삐같이 생긴 방사능 측정 장치가 있는데 삐삐 소리가 나면 놀라서 스톱하고 가다가 또 삐삐하면 스톱하고 엄청나게 무서웠다. 당시 데니스 홍과 과학자들은 현장에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군사용 로봇 팩봇을 원전에 투입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로봇의 임무는 사고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보는 것이었지만 로봇이 들어가 카메라를 돌리니 갑자기 화면에 흰색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 안에 있는 센서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독했던지 로봇에 부착한 전자회로를 순식간에 죽이 정도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돌려봤지만 마찬가지로 화면은 다 꺼져버렸고 결국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후쿠시마에 투입된 로봇은 망가졌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에서도 방사능 유출이 심한 곳에서는 현장 장비가 기능을 못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 사고 현장에 투입된 로봇들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미국산 로봇 및 일본산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에서 동신이 두절된 채 지금까지 미아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2011년 당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는 14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치고 냉각 시스템이 손상되어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 이후에는 원자로 건물 3곳이 손상됐고 주변으로 방사능 오염을 확산시켰는데요. 일본은 로봇을 투입해서라도 현장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지만 방사능 앞에선 로봇도 속수무책이라는 무기력함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5년 도쿄전력은 다시 최초로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경납용기 내부에 대명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디로 샜는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도 투입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로봇에 대한 대중의 환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가장 여실히 보여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실패는 전세계 로봇 공학자 모두에게 낭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퍼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재난구조 로봇 경진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휴보가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도쿄전력은 여전히 원자로 내부의 오염 상태와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료 파편의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저런 로봇을 투입해보고 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대명 로봇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빙어형 로봇을 투입했으나 소득이 없었고 나중에는 청소 로봇까지 투입했지만 탐사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후쿠시마는 거의 로봇 공동묘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쿄전력은 폐로 안에서 고장나버린 로봇 회수를 포기하고
원격 조작용 케이블까지 절단해버렸습니다. 청소 로봇의 실패로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투입한 전가령 로봇은 진입조차 하지 못해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청소 로봇이 손상된 원인 역시 고준위 방사선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봇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량계가 달려있지 않았지만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자력 2호기 원자로의 경납용기 내의 방사선량은 530Hz SV에서 최고 유가형 SV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1, 2, 3호기에서 관찰된 방사선량 중 최대치였습니다. 한꺼번에 710W 정도의 방사선을 전신에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하는데 650W였다면 인간은 30초도 채 견디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방사선량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방사선량은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왜 이렇게 방사선에 취약한 것일까요? 그것은 방사선이 반도체 장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극한 작업 로봇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전 투입 로봇의 작업은 인간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무선 통신에 의해 일일이 원격으로 조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준위 방사선이 무선 센서를 손상시키면 오작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원자로는 무선 통신에 장애를 주는 두꺼운 차단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금만 잘못돼도 로봇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작업용 로봇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본이 사고 즉시 로봇을 투입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지만 실은 로봇은 있었으며 원격 조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발생 이튿날 최첨단 로봇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조종 인력의 부족 때문에 오랫동안 대기 상태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제 로봇을 만들겠다고 호언해왔는데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일본보다 치고 나가 시장을 선점한 한국은 지금 삼성과 LG, 현대차까지 가세의 로봇 개발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은 8,600억 원 규모로 성장해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주요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운동 보조 웨어러블 로봇 잼스잼즈를 시작으로 서비스 로봇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고 LG는 바리스타봇 가이드봇 등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 산업용 로봇에 관심이 많은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을 기아 광명 공장에 투입돼 공장 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과감한 M&A와 한국 특유의 섬세함으로 이미 로봇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전쟁 참전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수출한 포탄 10만 발이 미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것이라는 추측이 등장했습니다. 즉 한국이 미국을 통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만약 아시아의 신흥 군사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이 군사 지원을 시작한다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인데요. 현재 내부 군사체계가 박살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으로는 무슨 수를 쓰든 우크라이나군을 막는 게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심지어 화들짝 놀란 푸틴이 한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만류하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우리 군은 정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한국 포탄 수입을 인정하면서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포탄을 수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주장을 전면에서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외신인 CNN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10만 발의 포탄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해당 포탄은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송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의 원조를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우회 지원을 선택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강력한 우방인 한국을 속였거나 또는 한 번만 모르는 척 눈 감아달라고 부탁한 꼴인데요.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미국의 탄약 재고를 대신할 뿐이라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포탄을 수입해서 외장만 미국산으로 둔감시켜 우크라이나로 인도하는 속칭박스 가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되고 시간이 지난 현재 기준 모든 우려들은 사실로 판명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의 현 상황이 어떤 모습이길래 상황이 이렇게 발전된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국방력 상황에서 한국에 포탄이 없으면 미국이 거덜나게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무기고가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전면전 양상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비축해 놓은 재래식 무기가 거덜난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포탄입니다. 무기 체계야 언파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어떻게든 수리해서 재투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탄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나토의 리더 격인 미국조차도 비축해 놓은 포탄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필요하다고 수십만 발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처지도 못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소모전으로 치닫고 장기간 전쟁이 더 이어져 자칫하면 포탄이 없어서 전투를 치르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전 세계에서 범접할 수 없는 일대자리를 지키던 군사 대국 미국의 무기고가 고작 전쟁 9개월여 만에 바닥을 보인다는 게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미국의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현대전의 양상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쓸데없이 유지 비용을 잡아먹는 재래식 무기의 재고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국을 포함한 나토군은 기껏해야 하루에 300발 정도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사실상 포탄을 추가 생산할 필요도 없이 그저 비축된 물량으로 충분히 포격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은 주로 초점 및 유도 폭탄을 이용한 공습이나 기동력이 좋은 기계화 부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원인으로는 파병된 미군은 적은데 아프간은 넓고 탈레반이 게릴라전이나 테러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포격은 그다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착각과는 반대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스탈린의 표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장에서 포병은 다시 한번 전쟁의 신이 되었습니다. 실내로 서로의 진지와 거점을 파악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부었는데요. 실제로 아프간에서 미군이 한 달 내내 쏘아댄 포탄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 포병이 단 하루에 사용한 포탄이 훨씬 많을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만 단 하루에 6천 7천 발의 포탄을 소비했고 러시아는 4만 5만 발의 포탄을 소모했습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고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우크라이나군만 따져도 한 달에 무려 21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142대의 155mm 곡사포와 155mm 포탄 92만 4천 발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 수개월은 더 이어질 것을 감안한 포탄 비축량을 대폭 감축한 미국의 무기고가 감당할 수준이 절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토 형국들의 사정이 미국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척에 러시아라는 불안 요소를 두고도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자신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유럽의 나토 형국들은 냉전이 끝나고 20여 년간 경쟁적으로 군축에 들어갔고 말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는 규정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토 헌장 5조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소속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할 만큼의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체계의 규모를 총 400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 52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즉 그간 비축해 놓은 모든 무기 재고를 이미 소진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자국을 방어할 정말 최소한의 무장을 제외하고 죄다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건데요. 사실 국제사회는 같은 편이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이용하는 게 공공연한 룰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도 그렇게 나토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가능한 우크라이나에서 치러져 러시아를 저지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어마어마한 포격전을 계속 이어갈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포탄 재고 부족이라는 문제가 뜻하지 않게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값도 저렴하면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던 포탄이 모두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토는 물론 전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인 미국조차도 포탄을 한 달에 약 15,000발밖에 생산할 수 없다는 걸 고려하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줄 국가는 유럽에서는 없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탄 생산에 초정밀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철 공장 하나 개량해서 뚝딱하고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포탄 제작에는 극비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하향량의 배합과 성분 조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풀빵에 단팥을 넣으면 되는 것처럼 제작할 수 없습니다. 성능 좋은 포탄은 포탄 내 화학 성분들이 서로 뭉치지 않아야 하고 또 포탄 내에서 화약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요. 우선 화약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이 제대로 배합되지 않으면 폭발력은 들쑥날쑥하게 되고 포탄 내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화약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가 마찰로 인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초창기 국산 포탄을 개발할 때 이 방법을 몰라 미국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도 기술이지만 생산 능력에 받쳐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한국은 나토 규격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나라이면서 애초에 전면전을 상정하고 평시에도 막대한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포탄 10만 발을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일부 칠러 성향인들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어 국가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이 포탄이 없어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 상당한 외교적 이득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 포병의 처참한 명중률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포탄 생산 역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는 경제 군사가 모두 완전히 박살나고 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첩보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비밀리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소련 시절부터 재래식 무기를 비축한 러시마조차 생산 역량이 부족해서 하다못해 북한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원조할 시 북한과 협력하겠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내로남불도 없을 것입니다. 얼떨결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포탄과 북한의 포탄이 정면 대결을 펼치는 꼴이 되었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난에 허덕여 자국의 인민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배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북한이 포탄이라고 제대로 보관했겠냐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 포탄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재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군사 기밀이지만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추측은 가능한데요. 우리 군은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대화력전을 수행하는데 6일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한국이 보유한 대화력전 무기로는 155mm급 이상의 포만 하더라도 K9 자주포, K55 자주포를 포함해 무려 3,000대가 넘습니다. 물론 이 모든 포가 대화력전에 동원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북한의 장사정포가 완전히 무력화될 6일간 쉴 틈 없이 포탄을 쏘아대는 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그만큼 많은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는 건 당연합니다. 심지어 대화력전 이후에 한미연합작전 계획에 따라 30, 61분의 탄약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니 실제 포탄 비축량은 대략 155mm 포탄만 약 280만 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세계 최강의 생산 능력은 감히 상상에 불허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더군다나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 오래된 포탄을 소모하고 항상 최신화하고 있으니 신뢰도마저 뛰어납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수한 신뢰도와 막대한 재고량으로 미국과 나토의 능력마저 뛰어넘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의 포탄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제공된다면 결국 나토의 포탄 표준이 한국의 포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북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무기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가 한국의 포탄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의 70%를 점유하며 나토의 표준이 된 것과 흡사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로운 건 상대방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외교에서 미국은 이미 한국에게 큰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포탄을 대한민국이 메워주지 않았다면 미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그 군사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참사를 막아준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노선을 확실히 정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